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5년 연말을 앞둔 겨울입니다. 경기도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는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유독 경기 지역에서 당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이 특별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자 중에는 지난 2015년 3월 부천에서 가출 신고가 접수된 13살 이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출 신고를 한 사람은 이양의 부모였고 3월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인근에 아이들이 자주 갈 만한 PC방, 찜질방, 쉼터 같은 곳을 추적을 했지만 아이를 찾지 못해요. 놀랍게도 수사는 거기서 멈춰버렸고 그렇게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죠.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양의 주변인들에게 아이가 평소 어디를 잘 다니는지 탐문합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들어요. 걔가요, 집에서 맞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몸에 난 상처도 직접 봤고요. 이양이 평소 집에서 구타와 학대를 당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부모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금 13살 된 딸이 거의 1년 가까이 실종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전화로 이런 일 때문에 집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자 저희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차라리 직장에서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만남을 좀 꺼리는 눈치인 거예요. 경찰은 즉각 수상함을 감지했고 이양의 집을 강제 압수수색합니다. 2016년 2월 3일 아침 9시 수색 영장을 가지고 경찰은 부천 소사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들이닥쳤죠. 얼핏 봤을 때 이 집안의 풍경은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 놓여있는 습기 제거제, 흔히 물 먹는 하마, 이 제품이 여기저기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는 장마철도 아니고 2월입니다. 겨울이고 집안에 왜 이렇게 많은 습기 제거제가 필요한 걸까? 그러면서 보니까 덩달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방향제 역시 과할 정도로 배치되어 있어요. 또 이 집에서는 왠지 모를 기분 나쁜 냄새가 배어 있고요. 그 이유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간 경찰이 깜짝 놀래요. 거기에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불 아래에는 이미 밀랍화가 진행 중인 반백골 상태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신의 정체는 이 집에 살던 13살 막내딸 이양이었죠. 그러니까 가출 신고가 된 이양은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숨진 채 집 안에 방치되어 있던 거고요. 현장에서 바로 이양의 아버지 48살 이 씨와 그의 아내이자 이양의 계모 40살 A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일단 아버지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딸이 사망하기 전에 제가 혼을 좀 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고 죽어 있더라고요. 즉 자연사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지 왜 집에다가 방치를 하냐고요. 여기에 대해 돌아온 대답은 황당합니다. 이 죽은 딸을 집에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딸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거 사입이 그런 건가요? 이후 부검 결과 이양은 숨진 지 약 11개월이 지난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출 신고가 접수된 바로 그 시기였죠. 또한 시신의 허벅지 부위에서는 선명한 출혈의 흔적이 발견되고요. 그 외에 주먹 2개 이상 크기의 내부 출혈 흔적도 보입니다. 이 결과는 외상으로 인한 쇼크사를 당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정폭력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혼을 좀 냈다라는 게 어떤 훈계를 한 건지 경찰이 추궁했어요. 그날 아버지는 아이를 앉혀놓고 매를 들었습니다. 가출을 해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나무 회초리 들고 딸의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등을 때렸는데 또 여기서 계모 A씨도 빗자루를 가지고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부부는 어디까지나 부모로서 훈계의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는데 시신에 남아있는 그 흔적은 폭행의 정도가 한참이나 지나쳤다는 걸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양은 왜 사망 직전 가출을 해야 했고 부모는 왜 딸을 죽일 만큼 때렸으며 또 죽은 딸을 11개월이나 방치했는지. 먼저 아버지 이 씨, 그는 놀랍게도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과거 독일에서 유학하고 박사 학위를 따기도 했고요. 이 씨는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슬하에 일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숨진 이 양이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위로 언니 오빠가 있는 거죠. 그러던 지난 2007년 안타깝게도 아내가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고 이후 2009년 12월쯤 자기가 겸임 교수로 있는 신학대학에서 현재의 아내 A씨를 만나 재혼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 형태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자녀들이 모두 일찌감치 부모와 별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남은 18살 때 집을 나가서 경남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현재 독일로 유학을 간 상태에 거기에서 아버지 지인이 맡아주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이양은 아버지가 재혼한 후 처음 2년간은 부부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계모 A씨의 동생 B씨의 집으로 보내져서 키워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두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계모와의 불화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 몇 년 안 돼서 새엄마라고 나타난 A씨가 불편하죠. 근데 또 반대로 A씨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A씨는 초혼이었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아이 셋이나 생긴 게 감당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갈등이 점점 길어지니까 좀 비교적 나이가 많았던 장남과 장녀는 각각 살 길을 찾아 흩어졌는데 초등학생이던 막내 이양은 여기서 스스로 벗어나긴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모에 의해 새 이모 B씨의 집으로 보내졌어요. 당시 이모 B씨 또한 이양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계모 생각에는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잘 지내겠지 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새 이모 B씨 입장에서는 이양이 달가울 리 없죠. 그리고 이 껄끄러운 마음은 안타깝게도 아이에 대한 학대로 이어집니다. 새 이모는 회초리를 들었고 몸에 상처가 남습니다. 추 B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걔가 자꾸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도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양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모범상까지 받을 정도로 성품이 바른 아이예요. 또 생활기록부에도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활달한 아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갑자기 도벽이라는 건 좀 황당했죠. 그러던 중 사건 일주일 전인 2015년 3월 15일 결국 이 양이 인생 첫 가출을 감행합니다. 새 이모 집을 나와서 자신의 친구 집으로 향했고요. 거기서 팔과 다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게 돼요. 자,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생각을 하다가 자신을 도와줄 어른을 찾아 나서는데 마침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죠. 근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선생님은 아이를 다시 이모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모 집에 갔더니 미리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아버지는 딸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새벽 1시까지 혼을 냅니다. 그 과정에서 손바닥과 종아리에 심한 폭행을 당해요. 다음 날이 되자 이 양은 견디다 못해 또다시 집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선생님이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갈 곳이 없던 아이가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 날이 어두워졌죠. 기다림에 지친 이 양이 하는 수 없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저씨, 저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경비원 입장에서 부모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이 아이를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판단했고 보호자인 이모에게 연락해서 아이를 인계합니다. 그리고 새 이모는 이 양을 아버지 집으로 아예 보내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간 시각은 3월 17일 아침 7시였습니다. 이날 아버지는 딸을 말 그대로 죽도록 폭행해요. 경찰 진술에서 부부는 약 5시간 동안 훈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시간 동안 이 양이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친척의 증언에 따르면요. 평소 아버지 이 씨는 아이들을 이렇게 몇 시간이나 지칠 때까지 훈계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소 어긋난 종교적 해석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채찍이 학대를 뜻하는 건 아니죠. 또한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그만큼 부모가 무분별하게 아이를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훈계하라 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건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 아버지 이 씨는 이걸 좀 제멋대로 해석한 듯한데요. 사건 당일 아침부터 5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에 결국 이 양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만 거예요. 아버지도 당시 이 상황에 당황했겠죠. 근데 이후 대처가 더 어이없어요. 애 시신을 작은 방으로 옮기고는 위에 이불을 덮어둡니다. 이때부터 무책임하게 방치한 거예요. 한편 아이가 무단결석을 계속하니까 학교에서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딸이 가출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집에 시신 두고요. 학교 측도 3차례에 걸쳐 가정에 출석 독려서를 발송을 했고 또 아버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결국 버티다 못한 이 씨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앞서 말한 대로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통신 내역 조회나 인터넷 접속 기록이나 하다못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라도 본다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사라진 건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양의 무단 결석 일수도 90일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이는 학교에서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여기서 학교 측은 이걸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조차 이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아니, 경찰도 학교도 어른들 누구도 아이의 실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언니 오빠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부모와 연락을 단절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막내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실종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양의 수색이 늦춰진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 이 씨의 평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업, 평소 선한 이미지에 늘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또 새로 결혼한 아내 A씨와 손을 꼭 붙잡고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요. 그런 사람이 집 안에 막내딸의 시신을 방치해뒀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는요, 딸이 그렇게 죽고 나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 막내딸 이양과 둘째 딸의 사진을 걸어둔 적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름의 추모일까요? 아니면 주변한테 딸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걸까요? 그리고 꼭 지적해야 할 마지막 사항이 있습니다. 시신을 방치한 이유가 기도를 하면 아이가 살아날 줄 알았다? 사이비 종교가 의심되는 부분인데 그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씨가 속한 교단은 정식 개신교 교단이고요. 심지어 이 씨는요. 신학 관련 책까지 출간한 소위 신학자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이걸 조금 파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곧 대학에서 정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자, 자기가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업그레이드 상황에서 딸이 폭행으로 사망했고, 자, 이걸 만약 자수를 하게 되면 지금껏 쌓아온 사회적 지위가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래서 결국엔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유기하고 기도하면 된다, 부활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둘러댔다는 게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혹은 정신 이상으로 인한 형량 감면을 시도한 걸 수도 있겠죠. 사건 발생 이후 그는 즉시 교단에서 제명되었고 목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아직 화가 나는 포인트가 더 남아있어요. 체포된 이 씨 부부에게선 반성의 모습이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이 막내딸이 도벽도 있고 가출을 하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훈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딸에게 전가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양이요, 실제로 과거에 학교 결석이 잦았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번에 할머니가 좀 위독하셔서 오늘은 이 양이 학교 못 가요 라고 변명을 해준 거죠.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이를 폭행하고 몸에 상처가 남으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시간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결석을 한 것도 다 아버지 폭행 때문이라는 건데요. 2016년 5월 이 씨와 A 씨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1심에서 이 씨는, 아버지는 징역 20년, 계모 A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요. 그렇게 선량해 보이던 목사 부부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도구가 나무 회초리, 빗자루, 그러니까 이게 살인과 직결되지 않는 도구였고, 또 폭행을 한 부위 역시 손바닥과 종아리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가해자 부부는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평소 이 양의 행실이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라는 근거가 꽤 길게 나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 임원을 맡았고요. 또 독서대회, 그림대회에서도 다수 입상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가 참 똑똑하고 모범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는데 부모와 그 계모, 이모가 주장하는 도벽? 이건 전혀 증명되지 못합니다. 가출 역시 좀 따지고 보면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살기 위해 그런 거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중 가장 슬픈 사실은 이 양의 사건조차 그 전에 발생한 다른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조사가 강화되니까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비슷한 시기에 학대당한 아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양의 시신은 지금도 그 부부의 작은 방 안에 방치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항상 모든 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개선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때보다 좀 상황이 개선되었을까요? 여전히 하루 걸러 아동학대, 죽음 방치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저 씁쓸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